네, 이론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끝 무렵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그 제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재 중심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제7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은 읽어봤죠 우리가. 네, 그러한 사항이 목적이고요. 제1절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변동사항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자, 관장 보시면 누가 업무를 관장합니까? 자, 요건 대법원이 관장한다라고 돼 있죠. 대법원. 이것도 국가사무입니다. 네,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건 정말 전형적인 국가사무예요. 대법원이 관장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래 재판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원래 행정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제 위임을 해줬어. 자, 보세요.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등록사무, 자, 가족관계 등록이에요.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처리 관한 권한을 시장, 읍장, 면장에게 위임합니다. 시장, 읍장, 면장. 도농복합 괄호 안에 보면 도농복합 형태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네,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합니다. 예전에 이제 시 단위와 군 단위가 합해져서 하나의 행정구역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과거에 읍지역은 이제 시에 해당하는 거지. 읍지역. 거기에 이제 동이 있을 텐데, 과거에 읍이었는데 이제 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시장. 네, 읍면지역. 저 시골 지역에는 이제 면장으로 합니다. 읍장, 면장으로. 네, 괄호 2번. 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구를 특별시, 광역시 또 구를 둔 시, 그러니까 조금 큰 시예요. 조금 커다란 시에서는 이 법에서 말하는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고 할 때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각각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담양시 그러면 담양시장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담양시장을 처리하는 건데 만약에 광주시 그러면 광주광역시잖아요. 광주광역시면 이때는 요 시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광주광역시 밑에 무슨 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 있죠? 그냥 구가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광역시나 특별시 밑에는. 대법원장은 괄호 3번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이라고 되죠. 감독에 관한 권한을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합니다. 또 가정법원장. 자, 4번 밑에 4번 등록사무 처리는 신고지에 시, 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 시장, 읍장, 면장이 처리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5번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기관이 하나 신설돼 있어요. 이른바 괄호 2번부터 볼까요? 괄호 2번에 보시면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산하에 있는 가장 큰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있는 사무 담당 부서예요.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둡니다. 자, 요 기관이요 뒤에 여러 번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위에 1번으로 다시 올라가면 괄호 1번. 이러한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무는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 아까 다시 오면은 누가 처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보통 일반 국민은 시장, 읍장, 면장이 처리하잖아요. 근데 재외국민에 관해서는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처리를 합니다. 재외국민은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었다. 이가 부서. 그 부서 이름은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입니다. 여기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6번 직무의 제한. 자기와 관련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권한을 갖게 되면 여기에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읍면의 장은 자기 또는 자기와 사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 사건에 관해서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사물은 괜찮아. 근데 그 이외에 뭐 출생, 혼인, 사망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시장, 읍장, 면장은 그러니까 자기 사건, 그다음에 자기와 사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어. 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직무 대행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죠. 시장 밑에 누가 있어요? 부시장이 있지. 이제 부시장이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민등록법에 기억납니까? 이런 조문이 있었나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조문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민등록 사무는 그렇게 큰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30일 이상 일정한 지역에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민등록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사안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는 신분상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서 민법상의 재산관계나 상속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이에요.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 수수료 등의 귀소. 이 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수수료나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합니다. 다만 박스 안에 있는 경우는 이제 국고 수입이 돼요. 그래서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 발급하거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가정법원, 그리고 법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이거는 국가기관들입니다.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등록사무를 처리했을 때 수수료는 국고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밑에 8번 비용부담. 원래 국가사무니까, 그러니까 시읍면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국가가. 다음 페이지 갑니다. 164페이지. 자,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및 기록사항. 지금 요 대목부터는요, 좀 지겨워요. 사실 보면. 그래서 재미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별로 재미는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순전히 절차상의 문제예요. 볼게요.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 등록부는요, 전산정보 처리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등록부에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 기준지, 성명, 본, 성별, 출생년. 호적제도는 없어졌지만 이 본제도는 아직 남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양 박씨. 그러면 밀양이라는 게 본이죠, 본.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성별, 출생년, 주민번호,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 등등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2번 등록 기준지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에는 등록 기준지라고 표현합니다. 출생하게 되면 처음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등록 기준지를 새로 만들어대요. 정해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한다. 뭐 가령 외국인이 이제 한국으로 귀화했어. 그럼 처음으로 등록 기준지가 생기지. 자, 3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라고 나옵니다. 1번 보시면 이 시장, 읍장, 면장 등은요, 등록사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처리해야 돼요. 만일 2번처럼 본인이 사망해서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 이탈 상실했어. 그럼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등록부는 폐쇄해버립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그 대신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이 보관합니다, 일단. 그리고 4번처럼, 괄호 4번처럼 그러한 내용들은 따로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뭐 5번은 넘어가고 6번 오른쪽 페이지 6번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정당하지 않게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4번 165페이지 4번도 전산정보중앙관리소라고 설치해서 이제 법원행정처 산하에 있습니다. 법원행정 산하에 이러한 기구 설치해서 전산 처리한다는 내용이니까 별건 없어요. 그리고 5번도 이렇게 등록해놨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걸 활용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전산 자료를 사용할 때도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이 법에 따라서도 각종 증명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받으면 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밑에 박스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경우예요. 주민등록법하고 비슷해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한 경우, 소송이나 비송, 민사집행 각 절차,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보면 뭐 친양자 입양관계, 친양자 이야기는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인 양자 제도하고 약간 달라요. 앞에 친자를 붙이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예외적으로 박스처럼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친양자는 이제 성년이 되어 신청할 때만 교부할 수 있어. 친양자 증명. 여러분 증명서가 5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볼까요? 167페이지의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박스 보면 쭉 한번 훑어보세요. 크게 보면 5가지 증명서가 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 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가 맨 마지막에 있죠. 5번째.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일단 왼쪽 페이지로 다시 와요. 166페이지에 이러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는 그 박스에 있는 경우만 신청한다. 그 말이고. 자, 괄호 3번.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는 우송료도 따로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괄호 4번. 만약에 증명서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겠고. 그리고 5번. 신청하는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증명서를 요구해야 되겠어요. 괄호 7번으로 되면 열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7번. 지금은 편리하죠.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터넷, 이제 집에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이때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요. 8번에 무인증명서 발급기로도 가능하도록 해놨네요. 중에 주민등록법에서도 똑같죠? 이제 지문 인식해가지고 내 거를 이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이 경우는 본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만 지문 찍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서 종류가 거기 소개가 된다고요. 증명서 박스 안에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살짝 설명을 드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가족관계 증명을 떼면 이제 부모님,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다 나와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기본 증명서는 이제 본인이 나오는 것이고, 혼인관계 증명서는 혼인했던 사람, 혼인했던 이혼 경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입양관계 증명서는 입양 말 그대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여러분 배웠을 것 같은데 민법 시간에. 그런데 친양자는요. 친양자를 맺게 되면 종전에 친부모하고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친자를 빼고 그냥 양자 이렇게 되면 양부모가 계시고 그리고 친부모가 계속 계셔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나는 뭐야? 내가 양자다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4분이 있다. 최대 4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전부 다 상속관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계속 형성되는데 친양자가 돼버리면 친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성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상속관계라는 게 다 끊기는 제도예요. 다만 그 친부모, 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때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증명서입니다. 16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증명서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지금 이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비판해요.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남자를 뭐 박씨라고 합시다. 남자 박씨 남. 네. 그 다음에 네, 여자가 김씨야. 그 과거에 사람들이 혼인했었어요. 혼인. 했습니다. 혼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혼인했다가 어때요? 이혼을 했어. 그럼 이제 등록부가 따로 있죠. 이 사람이 이 씨하고 이 씨가 새로운 남자인데 다시 이제 재혼을 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 사이에 자식들이 있었어. 자식들이 아들,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들과 딸. 이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이 사람 밑으로 나옵니다. 얘네들이 나와. 그대로 있고. 그럼 이 사람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어때요? 이 사람 밑에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얘네들은 안 나타나요. 그저 이 씨가 남자고 이 씨가 남편이고 그 다음에 저 김 씨가 부인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어때요? 얘네들은 가족으로 안 나타난다며. 그러니까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죠. 이게 가족인데 이른바 가족관계 증명서상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가족이 돼 있어. 이렇게 가족이 나타나요. 좀 이상하죠? 뭐 이상하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몫에 맡기고요. 제도가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위에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 기록은 우리가 신고가 원칙이죠. 신고하고 각종 통보, 신청, 뭐 증서, 등본, 재판서, 항의일지 등본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는 뒤에 나와요. 기록합니다. 2번 등록부가 없는 사람은 새로 등록부를 작성해야 되겠고요. 3번 등록부 정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등록부 기록이 무효 또는 착오 또는 누락이 있으면 이때 그 시은면장은 지체 없이 그 관계인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면 이걸 받아보고 이제 정정 신청을 하겠죠. 만약에 정정 신청을 안 하면 자 괄호 2번의 세 번째 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장, 읍장, 면장이. 네.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이게 이제 등록부 정정 제도예요. 괄호 3번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혹시 등록부 기재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시장, 읍장, 면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 그럼 이걸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밑에 4번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봅니다. 신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에서 아니면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럼 아들 출생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아들 출생신고. 이제 등록기준지가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등록기준지.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여러분의 등록기준지에다가 여러분의 아들을 신고하거나, 그지? 예. 그러니까 신고사건 본인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서울에서 살고 계시면 서울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고인의 본인과 신고인의 개념 구별하시면 돼요. 본인, 그럼 여러분의 아들이 본인이 되는 거야. 지금 출생신고의 당사자는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 아들을 신고사건 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아기니까 신고를 못하죠.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인 여러분이 대신 신고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출생이나 사망인 경우의 특칙입니다. 이건 출생이나 워낙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많고 가장 흔한 신고죠. 그럼 이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야. 그 괄호 1번 끝에 보세요. 그럼 동을 거쳐 할 수 있도록 했죠. 동. 무슨 동.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동이에요. 동.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서 할 수 있다. 동.
그러면 동장은 이걸 수리해서 시의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이런 규정이 왜 있습니까? 자,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시장, 읍장, 면장이라고요. 근데 이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같은 경우는 시장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장한테 하면 되는 거야. 예,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동장한테 하면 동장이 자기가 신고서를 수리해서 이걸 시장에게 송부합니다. 동만 여기 있는 거죠. 동. 그래서 시장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 그 다음에 3번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될 때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됐어. 네, 그런데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될 때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사건을 신고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요. 만일 본인이 출석하지 못하면 신고인이 출석하면 되고, 신고인은 대신 그 증명서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 신분증명서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도 그냥 넘어갈게요. 요즘은 이제 전자문서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도 넘어가고, 신고서 양식, 신고서 기재사항. 자, 8번만 보겠습니다. 8번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171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의 내용을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사건이 뭡니까? 출생, 사망, 혼인, 이게 사건이지. 신고하는 날짜, 연월일, 신고인의 출생 연월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르다. 본인이 다르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출생 연월일 등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9번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고요. 아시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때는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10번 동의가 불필요한 비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신고. 그러니까 이들이 오로지 권리를 받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이때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미성년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신고해야 한다. 11번 증인을 필요한 신고. 혼인 신고 같은 거 할 때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증인의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고. 다음 페이지 가면 자잘한 내용들 계속 나오죠. 부존재 또는 부재상. 이렇게 되면 사실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부존재, 부지 쭉 한번 보세요. 일일이 안 보겠습니다. 15번 보세요. 15번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아까 제가 친양자 입양할 때는 원래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친생부모의 동의서하고 이분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친양자 입양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5번. 그렇죠? 거기 신고서에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괄호 2번처럼 재판이나 관공서에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재판서나 허가서의 등본도 첨부해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위에 17번. 외국에서 만약에 신고할 때는 어디다 하겠어요? 국내에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이때는 대한민국 제외공간, 주미 한국 대사관 이런 데다가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18번처럼 제외국민이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외공간의 장에게 등본을 제출하고요. 19번에 보시면 제외공관장이 이 제외국민에 대해서 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다 보내겠습니까? 제외국민의 경우 아까 배웠잖아요. 법원 행정처 산하에 제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다가 보낸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외교부 장관을 경위해서
뭐 20번, 21번. 자, 21번 보시면 신고의 최고. 시장, 읍장, 면장은요,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됩니다.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고를 안 해.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맨 위에 괄호 3번인데요. 그러니까 최고를 해도, 즉 촉구를 해도 여전히 신고를 안 해. 그러면 18조 2항, 요 18조 2항이 아까 배웠던 건데요. 18조 2항이 직권 정정하는 거예요. 직권 정정. 그러니까 시장, 읍장, 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직권 정정한다는 얘기야. 아, 최고까지 했는데 여전히 신고 안 해. 그럼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3항은, 18조 3항은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뭐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발견하죠. 그러면 시장, 읍장, 면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합니다. 자, 22번은 신고한 후에 하자가 있으면 뭐 보완한다는 내용이고, 23번은 뭘까요? 기간 경과 후에 신고. 뭐 혼인이나 사망 신고, 출생 신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신고가 됐으니까, 야, 당신은 기한이 지났으므로 우리가 신고를 안 받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공무원은 일단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수리를 해서 등록, 기재를 해야죠. 그런 내용이고요.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174페이지. 175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각각의 사건별로, 등록 사건별로 몇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출생신고에 관해서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기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 어떻게 하나 보시라고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개월. 신고서에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기재해서 신고하고요. 괄호 3번 보니까 자녀 이름 정할 때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보면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작년인가요? 뉴스 보니까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설마 축소하지는 않겠지. 최근에는 그 부모가 자식 이름 지을 때 좀 세련된 이름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얼핏 보면 막 외국인 이름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 이름이야. 근데 이제 이거 신고할 때는 한글이나 한자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요때 기존의 한자만으로는 적당한 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최근에는 많이 늘리더라고. 그런 내용은 대법원 규칙에 있습니다. 출생신고할 때는 의사, 조산사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출생신고는 어디 한다고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 교통기관, 이게 비행기에서 출생하는 경우 있죠? 그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네, 선박에서 출생한다. 그럼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뭐 부모가 하는 거지. 근데 혼인의 출생자는 이제 모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이죠. 이제 출생신고인데 출생신고 이야기가 계속되네요. 다음 페이지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낳았는데 아이는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이때 제기할 수 있는 게 친생 부인의 소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친생 부인의 소인데 이때도 출생신고 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사실은 틀림없으니까 출생신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법원이 부를 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인지 그때는 출생신고는 모가 합니다. 6번을 보니까 독특하죠. 항해 중에 출생.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만삭인 엄마가 거기서 배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선장은 24시간 이내,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행정법 공부하실 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배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선장입니다. 요 업무를 수행하는 한 선장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항해일지에 기재합니다. 이게 출생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 기재 날인합니다. 그럼 이거는 공적인 어떤 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 2번은요.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 인천이나 부산 여기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항해일지 등본을 그곳에 즉 인천이나 부산에 시읍면의 장인 또는 제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발송이 됩니다. 근데 3번 외국의 항구에 도착했다. 그럼 외국이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외공간의 장에게 발송합니다. 그럼 제외공간의 장은 외교부 장관을 경유해서 또 나왔죠. 제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여기에다가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공공시설에서 출생 나오죠. 병원, 교도소 이런 데서 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부모가 신고할 수 없겠지 대개. 그러면 이때는 당해시설의 장, 즉 교도소장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병원장 이들이 신고를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출생신고 전에 만약에 사망했어? 그러면 출생신고도 하고 사망신고도 하도록 돼 있어요. 기아, 길거리에서 발견된 애입니다. 기아. 이제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이게 잃어버린 애 기아예요. 발견했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24시간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통보를 하면, 시읍면장은 이제 조서에 기재하고, 그럼 이 조서 자체가 이제 신고서 역할을 해서 출생신고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가 기아를 찾았어? 그럼 이제 등록부 내용을 다시 정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10번에 있는 것이고. 자, 출생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이제 인지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부모가 법률 혼인 외의자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게 인지죠. 아니 다시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법률혼의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녀를 저 아이는 내 자식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인지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저 아이는 나의 아이로 내 자녀로 인정합니다. 이게 인지신고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2번 태아도 인지할 수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애도 쟤는 나의 아이다 인지합니다. 자 3번 178페이지 3번을 보니까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라고 돼 있어. 혼인외의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출생을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나오죠. 이건 아마도 예전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혼인외의 자녀라는 것은 친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혼인외의 자는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법률혼만 인정하니까. 그런데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건 마치 인지를 한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래서. 원래는 무효행위지만 이걸 유효한 행위로 전환시키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편집상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4번 보니까 친생자 출생 신고의 행위가 똑같은 게 또 나왔네요. 거의 57조 1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에서 본 것. 네, 이런 내용이야. 친생자 출생 신고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뭐 인지제도가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재판. 그래서 재판에 의한 인지가 나오고 유언으로도 인지가 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죽었잖아요. 유언을 남긴 분은 사망하셨으니까 유언 집행자가 남았으니까 유언 집행자가 그 후속 절차를 합니다. 자, 인지 끝났고 그다음에 입양 보시면 입양은 자 아래 보세요. 누가 입양하나 누가 입양 신고하나. 양자가 13세 미만인 어린아이다. 그러면 입양을 승낙한 법정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그리고요.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다. 그러면 가정법원의 허가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 파양은 입양의 반대말이지. 파양, 입양했다가 그 입양한 관계를 없애는 게 파양입니다. 그래서 그 입양 취소 뭐 준용한다는 얘기 나오고요. 넘어갑니다. 친양자 입양도 그래서 친양자 입양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출제 가능성 좀 떨어져요. 봅니다. 181페이지 보면 혼인 신고. 네.
혼인 당사자가 가서 하면 되죠. 혼인신고는. 구청에 가가지고 하면 돼요. 혼인 당사자가 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 왜냐하면 한쪽에서 분명히 혼인관계가 존재하는데 한쪽에서 이걸 부정하는 경우에요. 그 반대편 당사자가 아예 재판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혼인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재판서를 첨부해가지고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혼. 이혼도요. 이혼 신고할 때는 여러분 이혼은 이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협의상 이혼할 때는 이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하면 돼요. 여러분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은 협의상 이혼이라는 것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듯이 괄호 2번에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 쪽에서도 이혼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거는 이혼은 없었던 거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 받는 순간 그냥 이혼됩니다. 뭐 이런 점이 달라요. 그다음에 친권 및 미성년 후견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기 바래요. 친권자 지정한다, 뭐 미성년 후견 개시한다.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도요. 뭐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 후견이 선정. 제가 이 필요한 부분들은요.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워낙에 뭐 재미도 없고 절차적인 내용들이라. 네, 우리가 이 강좌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주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가거든요. 이제 실제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를 연습하는데 그 단계에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순수한 절차적인 정들이라 그래요. 185페이지 아래쪽에는 사망과 실종, 사망 신고하는 내용도 나오고 사망할 때는 또 뭐 진단서나 검안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 의사가 발급한 사망 진단서, 검안서가 들어가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사망신고 의무자, 친족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 사망지뿐만 아니라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무연고자 사망 이렇게 이런 내용까지 다 규정되어 있어요. 자세히. 사망에 준하는 것이 실종선고잖아요. 그래서 181페이지 아래쪽에 10번 실종선고의 신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끝으로 187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국적의 취득과 상실 나오지 않습니까? 국적의 취득과 상실. 이거는 국적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과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국적법이 따로 있는데 그 국적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적을 취득했을 때 또는 상실했을 때 이걸 가족관계 등록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야. 네. 이런 내용들은 이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이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박정섭이가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야. 인지제도예요. 그럼 국적 취득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귀하 허가 받는 경우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여러분. 귀하 허가는 법무부 장관이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하 허가하면 지체 없이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누가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이걸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시장읍장면장은 귀하 허가 사실을 등록부에다 작성해야지요. 그래서 등록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전부 읽어보면요 구조가 똑같아요. 예. 지금 관계부처 장관이 있고 대개 법무부 장관이야. 뭐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면 이 사실을 시장읍장면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읍장면장이 이러한 사실을 등록부에다가 최초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3번 읽어보면 국적회복 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회복은 한번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경우. 그럼 이건 귀화하고 다릅니다. 귀화 뭐 그런 거는 이제 국적법에 나오는 얘기지만 귀화 허가받는 것보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시장 읍장면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면 시장 읍장면장은 그 사람의 등록부를 또 작성합니다. 정정한다고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새롭게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거니까 다시 취득하니까 등록부를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적 취득자가 이제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으니까 성과 본을 새롭게 창설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성과 본을 신고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5번 국적이 만약에 상실된다. 그러면 국적 상실 신고할 수 있는 거죠. 189페이지 아래에 보면 국적 선택이라고 있어요. 국적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살 이전에 이중 국적이 된 자는 22살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20살 이후에 이중 국적이 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선택 안 하죠? 그럼 대한민국 국적 상실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또 시장 읍장 면장에게 통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통보받은 시장 읍장 면장은 이러한 사실을 등록부를 새로 작성하는 거죠. 똑같죠, 구조가? 다음 페이지 갑니다. 190페이지 보니까 내가 아까 국적 취득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뒤에 조금 있네, 더 있네. 보시면 이제 개명 및 성 본 변경이 나옵니다. 개명 신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요즘 허가가 잘 나옵니다. 한 70-80%는 개명 허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라는 사실을 이제 신고하면 됩니다. 판결서를 첨부해가지고. 그다음 밑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 등록 창설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합니다. 창설 신고를 합니다. 진짜 끝으로 191 본문에서는 끝이라고요. 보면 191페이지 아래에 보면 등록부 정정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것만 딱 빼가지고 20점짜리로 낼 가능성도 있네요. 작년도에 주민등록 재발급이 출제된 걸 보니까 주민등록증 재발급. 그러면 이거 191페이지 아래 자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사유를 한번 쭉 설명해봐라. 여기다 끌어다가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104조, 105조, 106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정정해야 되겠지. 그리고 무효인 행위 정정해야 되겠고. 정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판결에 따르면 판결의 내용대로 다음 페이지 판결에 따라서 또 등록부를 전정해야 되겠죠. 이런 거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정정이 되는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쓰면은 20점짜리 딱 좋은데요. 192페이지는 지금까지 봤던 각종 신고 절차에서 만약에 신고 수리가 거부당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불복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불복 절차. 그러니까 시장 읍장 면장에게 불복 신청합니다. 결국은 이제 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가정법원까지 갑니다. 그 뒤에 내용은 별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벌칙 내용 나오고 법원이 감독한다는 내용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14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론 파트를 봤습니다. 이 파트는 아무튼 그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쭉 봤고, 이제 문제는 구슬이 소말이라도 껴야 보배죠. 이제 다음 코스가 우리가 주관식으로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범위, 어느 수준에서 이걸 작성하는지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강좌 보시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